반갑습니다. 우진산전 스마트 시스템 팀의 규무팀장입니다. 현재 우진산전의 스마트 시스템 팀에서는요, 5개 CBM 프로젝트를 진행하고 있습니다. 코레일, 서울교통공사, 부산교통공사 등등해서 5개를 진행하고 있는데요. 여기서 저희가 시스템이 다 똑같지 않습니다. 5개가 다 틀리고요. 그리고 시스템 구성은 어떻게 하는 게 좋은지, 통신 방식은 어떻게 가야 되는지, 그리고 알고리즘은 어떤 것들을 적용해야 나중에 기대 효과에서 좋은 성과를 받을 수 있는지, 그거에 대해서 간단하게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CBM은 어떻게 구성하고 어떤 기능을 가지고 있는지, 그리고 어떤 데이터, 모든 데이터를 수집하면 좋은데 그거는 물질적이나 실질적으로 안 되는 거기 때문에 목적이 있는 수집 데이터를 가지고 지상통신은 도대체 어떻게 해서 수집하는 게 좋고, 차상에서는 어떻게 통신을 해서 수집하는 게 제일 효율적인지, 그리고 그 데이터만 모으면 뭐예요? 어떤 알고리즘을 써야 제일 좋은 효과를 보는지, 그걸 가지고 어떻게 운영을 해야 되는지, 그리고 기대 효과 순위를 발표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CBM은 계속 나오는 단어입니다. CBM은 차상에 있는 모든 데이터 또는 특정한 데이터들을 수집을 하고요. 그거를 지상으로 뿌리고 빅데이터 플랫폼을 구성을 해서 거기 저장된 데이터를 적재적소의 알고리즘을 이용해서 분석 예측을 하고 그거로 최대한의 유지보수 체계를 구성하는 시스템이 되겠습니다. 목적입니다. 우리가 말하는 TBM, 아까 김재문 교수님 TBM은 예방 검수를 많이 하고 있고요. 그럼에도 폴트는 고장은 발생을 하고 있는데 그 중간점, 바이너리 최대소한의 한계점이 CBM이라는 시스템이 들어가서 최소한의 시간을 맞추고 가장 효과적인 유지보수 체계로 가는 걸 CBM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이미 아까 동양을 말씀드렸듯이 유럽에서는 20년 전부터 이거 시행을 했어요. 그래서 프랑스, 알스톰, 지멘스 등은 이미 이거를 수행하고 있는데 이거에 대한 결과값이나 어떤 방식으로 했는지는 거의 나온 게 없습니다. 그리고 우리나라도 이게 2018년, 19년 전부터 이제 로템, 우진, 다원이 신차부터 적용을 하고 지금 데이터를 모으고 있습니다. 굉장히 저희가 미스도 많이 하고 있고요. 아직까지는 저희가 이거로 인해서 큰 소득을 얻거나 한 사례는 없습니다. CBM의 전체적인 구성입니다. 처음에 말씀드렸듯이 차상에 있는 모든 데이터 아니면 특정된 데이터들을 어떤 무선장치라면 ATA, R, 그리고 RTD 등을 통해서 지상의 플랫폼으로 전송을 합니다. 전송된 데이터들은 우리가 알고리즘 아니면은 모델링 학습을 통해서 차량 기지 쪽에 지금 상태 정보나 어떤 유지보수 결과를 알려주게 되겠습니다. 이거는 저희가 우진산전에서 진행하는 조직도입니다. 그래서 CBM을 할 때는 어떤 한 파트에서 조그맣게 하는 게 아니라 지상 파트가 있어야 되고요. 차상 파트가 있어야 되고, 진단 예제 알고리즘을 한 파트 3개로 나눠서 보통 한 10명 정도로 구성이 됩니다. 근데 여기다가는 이제 보안상 저희가 다 우진산전이라고 썼지만 차상, 지상은 우진산전이 하고요. 진단 예제 알고리즘 부분에서는 우진산전이 다 할 수 있다면 다 거짓말이고요. 이 부분은 아까 말한 교통대 쪽에서 데이터 마이닝을 하고, 저 진동 모델링은 여기 그 업체도 와 계십니다. 그래서 같이 협업해서 학교하고 기업하고 같이 진행을 하고 있어서 요 화면을 하나 집어넣어 봤습니다. 다음입니다. 잘 보이지 않으시는데요. 보통 차상 시스템 구성은 이 하부 쪽에 대차에서 모아지는 진동하고 온도 데이터들을 모으는 BSM이라는 장치가 하나 들어가고요. 이제 실내 쪽하고 IO, 신호, 압력, 온도 등으로 보는 CMS-IV라는 장치가 차 내에 하나가 설치가 됩니다. 그러면 하부 그리고 상부에서 모인 데이터들은 저기 TC카에 보여주는 엣지 서버가 있습니다. 엣지 서버 쪽에서 전체적으로 수집, 저장하고요. 저기서 약간의 필터링을 합니다. 왜냐면 다 보낼 수는 없습니다. 왜냐면 유효 데이터도 있고 무효 데이터도 있고 쓰레기 값도 있고 이상한 값들이 다 있기 때문에 그걸 다 보내기도 너무 힘들고 하기 때문에 어느 정도 필터링을 해서 지상으로 전송하게 됩니다. 그러면 아까 말한 그 세 장치가 이건데요. 우리가 대차 데이터 수집 장치를 BSM이라고 하는데 차량 하부에 있는 온도라든지 진동에 대해서 수집을 해서 지상으로 엣지 서버 쪽으로 보내주는 장치가 되었고요. CMS-IV라고 하는 상태 데이터 수집 장치는 CMS-IV라고도 하고 어떤 시행청은 CCCU라고 하고
어떤 시행청은 CBM 유닛이라고도 하고 그만큼 아직 우리나라가 정립이 다 돼 있지 않아요. 그래서 저거는 렉 구조로 돼서 이제 배전반이나 냉난방 배전반 쪽에 설치가 되고요. 상부에 있는 I/O, 압력, 온도 등을 이제 수집을 해서 엣지 서버적으로 다 보내게 됩니다. 엣지 서버도 저희가 지금 두 종을 사용을 하고 있는데요. 전 목사, 대만 목사 제품이고 하나는 또 렉 타입으로 저희가 개발한 제품이 있습니다. 거기서 이제 수집도 하고 저장도 하게 되겠습니다. 이제 지상 플랫폼입니다. 지상 플랫폼은 위에 보시듯이 차상에서 CBM이 모인 대처는 망령의 장치, 내부망, 외부망 통하고 방화벽을 통해서 지상으로 들어오게 됩니다. 그럼 지상에서 수집하고 저장하고 고정 예측해서 외측하고 나스 원본 데이터 백업 데이터 저장을 해서 이거 결과값에 따라서 분석 아니면 기지 쪽 아니면 관제 쪽에 그리고 키오스크 등으로 결과값을 송출하게 되겠습니다. 지상 CBM의 서버의 기능입니다. 보통 저희가 4개, 서버 내 기능은 4개 내지 8개. 그래서 여기는 중간 6개로 지금 나눠봤습니다. 그래서 수집을 하는 수집 연계 서버, 그리고 데이터를 전체 저장하는 빅데이터 클러스터, 그리고 DB화하는 DB 서버, 그리고 예측을 하는 알고리즘 서버, 전체를 보여주고 모니터링 서버, 그리고 백업을 하는 나스 서버로 이렇게 구성을 합니다. 이건 화면입니다. 예시고요. 전체 처음에 화면을 보시면 차량의 이제 운행 정보 아니면 현재 위치 그리고 상태, 고장 이력 등을 보실 수 있는 화면이 뜨고요. 다음은 이제 인계값 설정 화면인데요. 인계값이라고 아까도 계속 말씀드렸지만 여기서 제가 또 질문을 하고 답을 할 건데요. 그러면 인계값이 도대체 뭐지? 인계값을 알면 CBM을 할 필요가 없어요. 인계값을 알면 거기서 야 교체해 하면 되는 거잖아요. 그 인계값 찾는 게 정말 목적이고요. 그럼 모든 장치는 정상치와 고장의 데이터가 있습니다. 그럼 그 인계값을 어디다 놓느냐? 처음에는 저희가 90에서 95%를 놔요. 실례로 SIV의 과전압이 500V다, 500A다, 500V다. 그러면 얘의 이제 과전압이 500V고 정상은 350V다. 그러면 우리는 480 정도의 인계값을 우선 둡니다. 그럼 이제 차량이 들어왔을 때 이렇게 빨갛게 표현이 되겠죠? 야, 480 넘었어. 고장은 안 떴는데. 그러면 실제로 가서 확인을 해보고, 이게 큰 고장이 아니라 경고장이나 미미한 다른 거였네. 하면은 이제 인계값 조정을 계속해서 나중에는 최대한 근사치로 가는 바운다리를 찾게 되겠습니다. 세 번째는 이제 실제로 고장이 이상 징후가 감지되는 부분에 대해서는 이제 경고장인지 중고장인지 아니면 야 이거는 교체를 해야 되는지에 대한 화면이 되겠습니다. 이거는 이제 유지보수 결정 화면입니다. 그래서 차량이 들어왔어. 그러면 보면 저렇게 빨갛게 되면 2호차에 마이콤하고 승강문이 고장이 났네. 이거는 빨리 수리를 해. 이렇게 해서 보여주는 화면이 되겠습니다. 요 다음은 이제 수집 데이터 통신 방식입니다. 아까 말씀드렸듯이 모든 데이터를 수집을 할 수 있으면 제일 좋습니다. 근데 상황이 그렇게 할 수는 없고요. 그럼 스토리지가 어마어마해야 되기 때문에 안 되는 거고, 우리가 어떤 목적을 가지고 수집을 하고 그거에 대한 이제 검지 방안을 수립을 해야 됩니다. 그래서 보시게 되면 여기는 이제 하부에 있는 차축 베어링인데요. 고장 유형이 나옵니다. 과진동이냐 아니면은 베어링 이상이냐 등등에 하면 모니터링을 뭐로 할 거냐, 그리고 이 모니터링을 하는 목적이 뭐냐, 그리고 어떤 센서로 할 거냐, 그리고 센서는 어떻게 검지할 거며 어떤 통신 방식으로 어떻게 날릴 거냐, 이런 것까지 처음에 설계 단계에서 지정을 해야 됩니다. 이 부분은 이제 아까는 이제 진동 데이터였다면 이거는 이제 과전압, 과전류, 그리고 세 번째는 제동 장치에 있는 압력값들, 이런 식으로 나눠서 전체 장치에 대해서 어떤 걸 모니터링 할 건지를 결정을 해야 됩니다. 자, 이거는 이제 아까 말한 대로 통신 방식입니다. 통신 방식은 이제 차상에서 지상으로 보내는 방식도 3가지가 있고요. 차상에서 전체 데이터를 수집하는 방법도 3가지가 있습니다. 우선은 차상에서 지상으로 보내는 3가지 방법을 좀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이거는 뭐 써 있으니까 뭐 말씀을 안 드리겠습니다. 보통 코레일에서 쓰는 방식인데요. RTD, 그러니까는 이제 데이터를 운행 중에는 그냥 가지고 있습니다. 엣지에서 가지고 있다가 기지를 들어오게 되면 기지에 있는 RTD 망을 통해서 전송을 해서 우리 빅데이터 플랫폼으로 전송을 하고요. 물론 상용망도 사용을 합니다. 긴급하게 고장이 났다거나
아니면 응급 상황이 발생을 하면 상용망을 통해서 저희 쪽으로 빅데이터 플랫폼으로 들어오고 여기서 그 판단에 의해서 이제 기지 쪽에다가 대응 지침을 내리게 되겠습니다. 이게 보통의 일반적인 방식이고요. 두 번째 방식은 이제 상용망도 안 쓰고 ITD도 안 써요. 이거는 일반 전동차들이 ATR 자기 자체의 망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ATR 망을 통해서 접속을 하고 빅데이터 플랫폼에 들어오면 여기서 이제 판단을 해서 기지 쪽으로 날려주는 방식이 되겠습니다. 이 방식이 제일 돈도 안 들고 문제도 없는데 단점이 딱 하나 있습니다. ATR을 저 혼자 쓰면 무한대로 데이터를 날리면 좋겠는데 ATR망이 저만 쓰는 게 아니라 CBM을 위해서는 10의 1이나 2밖에 안 줍니다. 그러면 그 망에다가 어떻게든 많은 데이터를 날리기 위해서 고도의 기술을 사용을 합니다. 근데 그 방식은 이제 서울교통공사가 같이 개발을 했기 때문에 따로 여기서 설명을 드리긴 좀 그렇습니다. 세 번째 방식입니다. 이건 부산이 많이 쓰는 방식인데요. 이것도 되게 효율적인 방식인 것 같아요. 나중에 시행청도 많이 와 계시잖아요. 그러면 일반적으로 여기도 ATR이 있습니다. ATR로 데이터를 서버에 모았다가 수집이나 분석을 하진 않아요. 그냥 클라우드로 날려버려요. 클라우드가 좋은 점이 뭘까요? 클라우드라는 건 내가 서버를 구축을 안 해도 돼. 그리고 내가 얼만큼 구축해야 될지도 감이 안 올 때는 클라우드를 빌려서 쓰면 됩니다. 그리고 오래 사용 안 하면 됩니다. 그래서 데이터를 클라우드로 날려서 저장을 하고 여기서 알고리즘을 만들어내고 그거를 기지망으로 씁니다. 그러니까 이건 ATR을 썼다가 ATA까지 같이 쓰는 망이고요. 위에는 이제 ATR, 얘는 ATA와 RTD. 그러니까는 세 가지 방식으로 국내는 지금 적용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거는 이제 차상입니다. 차상에서도 세 가지를 써요. 이것도 또 시행청마다 틀린데요. 밑에 노란색으로 된 부분은 기존의 TCMS망입니다. 그러면 이건 돈을 드는 건 없어요. TCMS 데이터만 받으면 돼요. 단점은 TCMS 데이터만 가지고 알고리즘을 찾아낸다는 게 한계가 있습니다. 그래서 거꾸로 위에 있는 초록색으로 된 CBM망을 따로 구성을 해요. 그러니까 TCM망만 써둔 경우도 있고 이렇게 CBM망을 구성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그리고 세 번째로 이게 최신 트렌드긴 해요. TCMS망과 CBM망을 다 같이 구성을 하고 중간 브릿지를 놓습니다. 그래서 TCMS에서 받을 수 있는 데이터는 받고 CBM에서만 최소한으로 받는 겁니다. 이게 이런 방식을 쓰는 이유 중에 제일 큰 최근까지 문제가 됐던 게 출입문이에요. 출입문은 열렸다 닫히는데 3초밖에 안 걸립니다. 근데 그 전류나 전화, 시간을 가지고 모니터링을 해서 저게 언제 고장날지 알고리즘을 만들어내기에는 한계가 있다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 그러면 DCU, 그러니까 출입문은 이쪽에 붙어. 그래서 더 빨리 날려. 정보를 3초 안에 대단히 많이 날려. 그래야 그걸 가지고 우리가 분석을 할 거야. 그래서 이런 망을 쓰게 되는데 이런 망에 제일 좋긴 한데 단점이 또 하나 있습니다. 비용이 2배로 들어갑니다. 유지보수도 2배로 해야 됩니다. 그래서 이거는 이제 전체적인 트렌드이긴 한데 나중에 좀 더 바뀌지 않을까 싶습니다. 자, 그러면 앞에서 이제 차상에 있는 데이터를 지상까지 어떻게 서버를 구성해서 다 모았어. 그럼 이제는 알고리즘을 적용할 차례입니다. 근데 스크린 망했네. 알고리즘은 이제 이 5개의 플로차트 순으로 진행을 합니다. 데이터를 수집을 했어. 그러면 이 데이터가 진짜인지 아닌지 이게 또 다 잘못된 데이터들은 다 빼버리고 전처리를 합니다. 데이터 셋이라고도 하고요. 하고 나면 그 데이터를 가지고 특징 연구를 합니다. 이 데이터의 특징은 이렇지. 아니면 이 데이터에서 또 조금 이따 나오겠지만 FFT 분석을 통해서 데이터를 쪼갤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쪼갠 데이터를 가지고 어떠한 알고리즘을 적용을 합니다. 그리고서 이게 매치가 제일 잘 되네 싶으면 그거에 대해서 이제 결정 지원을 합니다. 그 밑에 보시면 그거에 대한 내용이 있어요. 요거 한 장 더 넘겨서 요거 먼저 하겠습니다. 요거는 들어가 있으니까 짧게 하면 우리가 아까 데이터를 수집을 한다고 했어요. 그러면 다 수집하면 되는데 못하니까 내가 보고 싶은 것만 할 거야. 근데 요거 가지고 될 거야. 수집을 하는데 수집을 하려면 데이터가 그냥 나오나? 무슨 센서라도 붙여야 그 데이터에 대한 정보가 나올 거잖아요. 근데 제일 민감한 센시틱한 게
진동이라고 하고요. 제일 무딘 게 연기나 이게 온도라고 합니다. 그래서 이게 무조건 다 이거를 붙이는 게 좋은 건 아니고요. 그 위치에 따라서, 목적에 따라서 여기에 있는 뭐 압력 센서라든지 오일이라든지 소리라든지 이런 걸 이용해서 설계를 하면 됩니다. 그러면 지금 저희가 첫 번째로 데이터 추출 방식입니다. 대차에 있는 데이터를 추출을 하는데요. 보시게 되면은 차축 베어링, 그리고 드라이빙 기어, 그리고 견인정동기 쪽에다가 실제로 우리가 온도하고 진동을 댈 수 있는 장치를 이렇게 붙여놨습니다. 붙여놨고 BSM이라는 아까 장치 말씀드렸죠. 여기서 다 수집을 하고 여기서 데이터셋까지 합니다. 그러면 요거 모았어. 데이터를 모아서 추출을 했어. 그러면 요 추출된 데이터를 가지고 어떻게 하는지 데이터셋이라면 지금 보시게 되면 첫 번째 요게 실제로 진동 데이터가 들어왔어요. 그러면 요 높이를 RMS 값이나 피크치를 가지고 점으로 구성을 해서 한참 뭐 1년이 되든 한 달이 되든 그 기간 동안 요거를 그래프로 그려봅니다. 그러면 트렌드, 경향을 알 수가 있어요. 그러면 얘는 지금 2년이 되니까 이렇게 올라갔네? 3년차 요 정도 되면 이거는 교체해야 돼. 그래서 요런 거를 가지고 예지를 하고요. 차축 베어링 예지를 하고 요 부분은 이제 요 데이터를 좁게 해보면 요렇게 라우 데이터가 되는데 요거를 FFT 변환을 하면 진폭마다 이렇게 특성 있는 주파수 데이터들이 나오게 됩니다. 이 데이터들을 일렬로 쭉 세워놓으면 이제 스펙트럼이 생성이 돼요. 그러면 이 스펙트럼 생성을 가지고 스펙트럼의 특성에 따라서 불균형이 났네, 풀렸네, 베어링이 결함이네, 아니면 내부 베어링이 결함인지 스크래치가 났는지 외부가 결함인지 이거는 롤 모델이 지금 다 나와 있습니다. 그래서 FFT 변환까지만 하면 이 결과값을 볼 수 있고요. 다음은 출입문입니다. 이거는 이제 김재문 교수팀에서 저희랑 지금 개발 연구하는 부분인데요. 우선 앞에 부분 보시면 전압전류, 이동속도 이렇게 데이터를 수집을 합니다. 출입문에서. 그럼 이거 가지고 데이터셋을 합니다. 상관관계 분석도 주성분해서 이게 요 데이터가 이제 특성을 연구할 수 있는 데이터가 된 거예요. 그럼 이걸 가지고 SVM, 3차 SVM이라는 알고리즘을 적용을 해서 요 결과 수치 98점 몇 프로까지 나온 결과 수치를 가지고 이거는 이제 수명이 요만큼 남았네, 요만큼 남았어. 그래서 어떠한 조치를 할지 유지배수 결정 지원을 하게 됩니다. 이거는 출입문이라고 써놨는데요. 이건 오차고요. 주변압기입니다. 주변압기 알고리즘인데요. 이것도 똑같습니다. 모든 알고리즘은 데이터를 추출하고 셋하고 특성 분석을 하고 이상 진단을 하게 됐고, 왜 이거를 했냐면 앞에 이제 제가 말씀드렸잖아요. 학교, 기업마다 알고리즘을 분석하는 방법이 다 틀리더라고요. 그래서 저희가 지금 한 5개 업체랑 알고리즘을 다 적용을 해서 좋은 거를 찾아내고 있어요. 아까랑은 좀 틀린 방식인데요. 이 데이터 추출을 해요. 온도, 이런 거 틀어서 이게 하이퍼 파라메타라는 그래프를 그려봅니다. 요 특성값 가지고. 그러면 일자로 쭉 서요. 특성값이. 이거와 이제 TCMS에서 외기 온도는 그때 어땠어? 이때 전류는 어땠어? 해서 여러 가지 데이터들을 가지고 연관성 분석을 합니다. 그러면 연관성이 0.7 이상, 얘는 연관성이 없으니까 0.1 이렇게 되는 부분이 나와요. 그럼 0.7 이상 되는 거를 그럼 여기다 같이 나열을 해봐요. 그러면 여기는 그건 안 그려놨지만 여기에 좀 더 커지거든요. 그게 이거예요. 이렇게 군집이 발생을 하고 여기 암처럼 이렇게 삐져나온 부분이 생겼네? 그러면 이거를 10%를 넣을 거냐? 이것도 인계값이라고 보시면 돼요. 10%를 넣을 거냐? 20%를 넣을 거냐? 그럼 놓게 되면 그걸 가지고 야 이거 이상한 거 같아 하면은 이제 검수요원이 가서 보고 아니야 이건 이상한 거 아니야. 그러면 다시 돌아옵니다. 여기서부터 다시 연관성 분석을 통해서 이렇게 다시 또 찾아내요. 여기 또 암적인 놈이 나왔네? 야 이것도 한번 봐봐. 그런데 정말로 이거는 야 이러니까 이상한 게 나오네. 그래서 이렇게 분석을 하게 되겠습니다. 이게 최종 알고리즘 분석 라벨링이라고 하는 거고요. 저희가 지금 한 5, 6년을 해봤는데 야 그럼 알고리즘 분석까지 데이터를 모아야 되잖아. 얼만큼 모아야 돼? 이게 분분해요. 어떤 교수님은 야 10년은 모아야지. 어떤 교수님은 20년 모아도 안 나올걸? 이러시면 그러면 이 알고리즘이 무슨 필요가 있어요. 다 도둑놈들이지. 그래서 최근에 트렌드로 다시 바뀐 게 그러면 알고리즘은 알고리즘대로 가고
그 전에 분석법이 뭐 있냐. 그러면 차를 납품하든지 쉬운 때부터 이걸 봐야 될 거 아니야. 정말로 CBM을 적용했는데 10년 후에 나온다고? 그럼 누가 사겠어요, 그거를. 그래서 저희가 모델링 기법을 2개를 더 씁니다. 이 뒤에 나오는 건데요. 수편적 분석과 수지적 분석을 하게 돼요. 그러면 이거는 알고리즘이 아니라 모델링 기법이에요. 그래서 여기가 1편성, 2편성, 8개만 했어요. 8편성만 납품했다 치자고요. 그러면 온도가 다 이 안에 있는데 이놈만 혼자 이러네? 야, 얘 이상한 것 같아. 그래서 여기서 인계값을 설정하는 방법이 있고요. 이건 이제 수직적 분석은 이거는 여러 차량을 같이 같은 데이터, 같은 위치에 있을 때 분석하는 방법이고, 여기 두 번째 거는 수직적 분석은 이제 특정 차량에 대해서 변화 트렌드를 보면서 여기 잘 안 보이지만 이렇게 거놓은 게 있어요. 인계값은. 이걸 넘어가는지 보는 분석 방법입니다. 연관성 분석은 여기서 보시게 되면 아까 저것도 좋지만 이번에는 이 제품이 동작하는데 시작부터 시작을 했어. 그래서 경우의 수를 한 100가지를 둡니다. 100가지를 두고 거기에 따라서 결과치를 다 만들어가지고 그거로 분석하는 방법입니다. 이게 일단 경우의 수를 막 만들어 봐요. 근데 이거에 준해서 따라가는지 아니면 여기서 샜어. 그럼 이건 무슨 이상이야? 이렇게 해서 분석하는 방법이 있고요. 저희가 이제 CBM을 6단계로 보는데요. 전체를 아까 시스템을 구축하고 검증하고 수집하고 분류하고 결정 지원까지 하는데 일반적으로 이거를 저희가 보는 지금 한 6년 해봤더니 한 5년 정도면 한 개 시스템을 구축하는데 문제가 없겠다라고 감히 말할 수 있고요. 여기 기대 효과는 아까 말한 부분보다 겹치니까 넘어가고 마지막 향후 시스템에 대한 그거를 저희가 추측을 하건데 저희 지금 하는 거는 대부분의 시행착륙 23개 장치를 모니터링을 하고 있어요. 근데 이 23개 장치를 다 모으려다 하니까 보니까 너무 힘들어. 스토리지도 커지고. 그래서 추후에는 우리가 이런 알고리즘을 적용해서 계속 하다 보면 서비스 장치에 대해서는 서비스 장치라면 표식이 방송 장치 뭐 이런 거에 대해서는 이게 표준화된 알고리즘이 라이브러리가 나올 것 같거든요. 그러면 자체에서 진단하라 이거지. 뱉지 말고 네가 진단해서 나 언제까지 살 거야 라는 걸 진단을 하고 중요 장치 그러니까는 이제 차량 안전, 사람의 안전과 차가 가고 쓰는 거에 대한 장치의 몇 개만 실제로 CBM을 하는 게 맞지 않나 라고 감히 향후 방향성을 제시해 봅니다. 네, 여기까지 우진산전에서 발표했습니다. 감사합니다.